잡아봐 일자리 잡아봐 모두들 잡아봐 남녀노소 구직창업 잡아보세요 잡아봐요. 대한민국 취업창업지원 경기도 잡아봐가 함께합니다. 잡아봐 모두 다 예!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상희의 칼럼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민생과 복지 이슈를 재미있고 명쾌하고 쉽고 깊이 있게 다루는 정책 시사 방송입니다. 저는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제주대 의대 이상희 교수입니다. 저와 함께 진행할 고정 패널 버터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버터 바른 목소리 버터 서정우입니다.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홍보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한 우리 사회의 오해와 편견 정말 심각합니다.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한 비판, 비난 엄청납니다. 보수 언론과 일부 전문가들은 소득 주도 성장을 곧 최저임금의 인상이라면서 사실상 이 둘을 덩치 관계로 규정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의 인상이 초래한 부작용은 곧 소득 주도 성장의 부작용으로 간주되고 있고요. 바로 소득 주도 성장의 폐기를 요구하는 강경한 주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해와 편견에 기인한 이런 비판 결코 정당한 게 아닙니다. 소득 주도 성장은 꼭 성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칼럼의 주제는 바로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한 오해와 편견입니다. 제가 프레시안에 기고한 칼럼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버터의 질문에 제가 유쾌하게 응답하는 방식으로 오늘 방송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별PD입니다. 여러분 하트 잊지 않으셨죠? 네, 지금 바로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7월 3일자 프레시안에 실린 이상희 대표님의 칼럼 제목이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오해와 편견인데요. 보수 진영의 온갖 오해와 편견을 뚫고 소득주도 성장이 반드시 추진되고 성공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다는 거죠. 대표님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요, 지금의 대한민국은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서둘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2017년도에 한눈에 보는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 OECD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신자유주의 방식의 한계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고용 비중이요 12.8%에 불과합니다. OECD 37개 나라 가운데 그리스 다음으로 가장 낮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요, 대기업이 성장은 하고 있으면서 고용은 안 한다 이런 이야기죠. 중소기업은요, 노동자의 임금이 형편없이 낮아가지고 대기업의 41.3%에 불과합니다. 이것도요, OECD 37개 나라 중에서 멕시코를 제외하면 그 격차가 가장 심각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참, 멕시코 고마워요. 저희가 꼴찌를 면하게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대기업은 고용 없는 성장을 하고 있고 중소기업의 임금 수준이 형편없이 낮다 이런 이야기고요. 또 자영업은 어떻습니까? 과당 경쟁으로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네, 자기 착취형 자영업자라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양질의 안정적인 일자리는 늘 부족하고요. 보통 사람들의 실질 소득은 거의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하위 소득의 실질 소득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고요. 이런 상황은 외환위기 이후 지난 20년 동안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빈부의 격차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신자유주의 양극화 성장 체제를 강력하게 고집했던 정부, 바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 아니겠습니까? 부터? 네. 이 기간 동안 대한민국 경제가 고도 성장을 했습니까? 저성장을 했습니까? 저성장 지속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경제 정말 어렵습니다. 저성장 상태가 지속되고 있고요. 경제와 산업은 양극화되고 소득 불평등은 심각하고 일자리가 불안정하고 복지 안전망은 생산적인 역할을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 사회에 기업가적인 도전정신과 혁신의 동력은 부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성장하지 못하게 되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대한민국의 자화상은 기쁩니까? 슬픕니까? 아무도 기쁘지 않습니다. 너무나 슬프죠. 네. 이 슬픈 상태, 행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누가 출산을 하고 싶겠습니까? 누가 결혼을 하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합계 출산율 1.05로 역사적으로 전례가 없는 초저출산을 기록했죠. 네.
자살률은 또 어떻습니까? OECD 평균의 2배를 넘고요. 아이고. 노인 자살률은 3배를 넘습니다. 독일 할아버지, 프랑스 할아버지 한 명 자살하실 때 우리 대한민국 할아버지 3명 이상 자살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버터, 네. 혹시 집단 자살 사회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몇 번 들었습니다. 누구냐? 대표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 총재, 네. IMF 현 총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대표님 강연 다닐 때마다 같이 여러 번 동행을 했는데 그때마다 꼭 언급하셨던 그 내용입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 이분이 대한민국에 오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화이자 집단 대학에서 자살 사회죠. 네. 네, 이화이자 대학에서 간담회를 하면서 대한민국은 집단 자살 사회다. 집단적으로 자살하는 사회다. 콜렉티브 수이사이드 소사이어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게 정말 얼마나 아픈, 그러니까 국민이 불행한 나라, 지금 대한민국의 자화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지금 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조금 변하는 게 아니라 거대한 변화가 필요하다. 이 바로 패러다임의 대전환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복지국가의 문턱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성장과 분배가 모두 무너지게 될 그런 위기에 처해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패러다임 전환의 새로운 방식으로 소득 주도 성장 전략을 제시했던 겁니다. 성장이 곧 낙수 효과를 불러온다. 이게 이제 안 된다는 거죠. 그 패러다임을 바꾸겠다. 기존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새로운 복지국가 전략을 제시했던 건데요. 네. 지금 바로 이 소득 주도 성장, 이게 얼마나 중요한 시점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온갖 억척들이 오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난과 억척, 자세히 논란을 들여다보면 본질적으로는 오해와 편견이 끼어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저는 오해보다는 편견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편견을 가지고 조중동이 계속 공격하는 거, 그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해도 상당히 많습니다. 심지어는 범진보 개혁 진영 내부에서도 네. 이것을 아주 작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예를 들면 소득주도 성장을 그냥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되는 거다 이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 전 이건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소득 주도 성장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오해와 편견 없이 이걸 한번 제대로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이란 무엇인가 이제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반대의 개념은 저거죠. 낙수 효과를 노리는 성장 위주의 정책. 이거의 딱 반대 개념 아닌가요? 기존의 방식을 패러다임 전환하자라고 하는 거죠. 신자유주의 양극화 성장 전략이 반대죠. 정확하게는. 그 양극화 성장 전략의 핵심적인 내용이 이제 낙수 효과에 기대는 성장이죠. 그렇습니다. 네. 자, 보편적 복지, 적극적 복지, 공정한 경제의 구현을 위한 각종 제도적인 장치들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포용적 성장을 이어가자. 그래서 혁신 성장의 기초를 궁극적으로 제공하는 복지국가의 성장 전략, 이게 바로 소득주도 성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편적 복지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네. 뭐 보편적 복지라고 하는 것은 선별적 복지의 반대 개념이죠. 대립되는 개념인데, 그죠? 그러니까 온 국민들에게 일생에 걸쳐서 소득과 사회 서비스를 보장하자라고 하는 게 보편적 그 복지 아니겠습니까? 보편적으로 제공하자. 네. 그렇습니다. 적극적 복지라고 하는 것은 개개인의 창의성과 잠재 능력을 극대화하자라고 하는 게 적극적 복지고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적극적 투자를 통해서 더 유능하고도 창의적인 노동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적극적 복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그리고 공정한 경제라고 하는 것은 경제 민주화와 함께 이 노동체제의 개혁을 통해서 공정한 경쟁과 노동권의 신장을 보장해주는 복지국가의 경제 질서, 이게 바로 공정한 경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는데요. 네, 이해가 제대로 됐습니까? 네, 이해가 됐고요. 지금 뭐 몇 가지 언급을 하셨는데 첫 번째 요소인 보편적 복지를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다. 이 보편적 복지 어떤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죠? 네, 제가 소득 주도 성장의 첫 번째 요소로 보편적 복지를 언급했지 않습니까? 일생에 걸쳐서 제도를 통해서 소득과 사회 서비스를 보장해 준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그러면 일생에 걸쳐서 소득을 보장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바로 사회보험을 통하는 방식이 있고 하나는 사회수당을 통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 사회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4대 사회보험이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나라의 4대 사회보험은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중에서 사각지대라 하면 잘 못 받는 사람. 가입해 있어야 되는데 가입하지 못한 사람을 못 말하는 받는 거예요. 사람. 가입을 못했으니까 혜택을 못 받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 모든 국민들이 대상자들이 다 가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국민의 한 절반 정도만 여기에 가입해 있거든요. 대상자의 절반 정도만. 그러니까 고용보험 같은 경우에는 해고되었을 경우에 대책이 없고 국민연금은 노령으로 은퇴한 경우에 대책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서 저소득층들의 사회보험 가입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특히 최저임금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사회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또 하나가 이제 사회수당인데요. 사회수당은 아동, 장애인, 노인,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에게 보편적 방식으로 정부 재정을 지출하는 건데요. 이게 또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이죠. 원래 그 사회수당이라고 하는 제도를 우리나라가 몇 년 전부터 도입을 하고 있는데, 아동수당은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으로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는 올 연초부터 상반기부터 시작하려고 했는데 저쪽에서 반대했죠. 그렇습니다. 선거 아동수당은 이후로 하자고. 그렇습니다. 아동수당은 연초부터 바로, 그리고 노인수당과 장애인수당을 5만 원씩 올려드리는 거는 4월 달부터 하기로 했었는데, 이게 선거가 있다 그래가지고 선거 이후로 미루자 그래서 지금 9월 달로 다 미뤄졌습니다. 네. 그래서 아동수당도 9월 달부터 시작되고요. 그리고 노인수당과 장애인수당에 해당되는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한 달에 5만 원씩 정액하는 거, 지금 20만 원 드리고 있는데 25만 원으로 정액하는 건데요. 요것도 9월 달부터 시작됩니다. 아동수당은 0세부터 5세까지 만 6년 동안에 한 달에 10만 원씩 지급되는 겁니다. 요게 이제 그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되어지고 있는 사회보험과 사회수당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기존의 사회보험과 사회수당을 보편적으로 더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제가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보편적인 사회 서비스인데요. 보육, 교육, 의료, 요양, 요 네 가지를 우리가 보편적인 4대 사회 서비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제도의 틀은 기본적으로 잘 갖추어져 있지만 아직까지도 보장의 그 수준이 좀 낮다라든지 질적 수준이 좀 떨어지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대 사회 서비스의 외형상의 보편주의를 실질적인 보편주의로 전환해내기 위해서 더 많은 보완이 필요한데요. 바로 공공성을 확충하고 그리고 보장성 수준을 높이는 게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지금 보육 같은 경우에는 질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또 공급자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죠. 교육은 지금 고등교육까지 공공성을 확보하는데 나아가지 있지는 못한데 지금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노인 장기 요양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지금 보장성의 확충이 더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통해서 바로 이들 분야의 공공성과 보장성을 확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고요. 보육과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 그리고 보편적이고도 전인적인 교육의 추진, 대학 등록금 부담의 최소화, 그리고 문재인 케어, 치매 국가 책임제, 노인 장기 요양의 보장성 확충, 그리고 요양시설의 공공성 강화, 이런 것들은 모두가 문재인 정부에서 소득주도 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보편적 복지의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보편적 복지 잘 들었고요. 두 번째, 소득주도 성장의 두 번째 요소죠. 적극적 복지를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다. 이 적극적 복지는 또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적극적 복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 개개인의 창의성과 잠재 능력을 극대화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가가 사람에 대한 적극적 투자를 감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을 더 유능하고 창의적인 노동자로 만들어주는 거죠. 도와주는 거죠. 좀 쉽게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하는 거 어떨까요?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그렇습니다. 국가가 알아서 도와줄게.
그렇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창의성이 나오겠죠. 그렇죠. 능력 개발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실업 상태에 처한 사람들에게 기초생계비를 지원하는 것, 이거 이제 흔히 소극적 복지 이렇게 부르는데요. 적극적 복지는 이 차원을 넘어서는 겁니다. 사람들이 일자리를 스스로 구할 수 있도록 국가가 다양한 정책적인 개입을 하는 겁니다. 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경제 성장이 일어나는 공간이고 또 적극적 복지가 목표로 삼는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도 일자리 정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일자리는 정말 중요합니다. 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 복지의 관점에서 볼 때 경제와 복지가 만나는 지점입니다. 특히 일자리를 매개로 이 경제와 복지를 유기적으로 통합하는 그런 관점을 갖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스웨덴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습니다. 만약에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기업이 도산을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실업자가 발생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실업자는 당연히 소극적 복지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물질 않아요. 적극적 복지 차원에서 직업훈련이 제공되고요. 그리고 정부가 일자리를 알선합니다. 직업훈련과 평생교육을 포함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이 전반적인 과정을 통해서 시대적 추세에 뒤떨어졌거나 혹은 기술 수준이 낮은 노동자들의 기능은 더 높여줍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노동자들의 직업 능력을 더 높여주는 거죠. 더 나은 일자리로 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노동자들의 사회 경제적 계층 이동성을 증대시켜주는 것도 사람에 대한 투자죠. 바로 적극적 이걸 복지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왠지 네가 하고 싶은 거 알아서 해. 그리고 취업 안 되면 국가가 책임져 줄게. 이렇게 들리는데요. 그런 맞나요? 겁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이 적극적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적극적 복지는 결과적으로는 인적 자본의 전반적인 수준을 높이는 겁니다.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아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적 자본에 대한 이게 투자고 전반적인 자본의 수준을 높이는 겁니다. 지식경제에 부합하는 노동의 창의성을 제고하는 데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되면 사람들 사이에 협력과 신뢰의 기반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사회적 자본도 축적되는 겁니다. 서로 믿는 사회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를 중심으로 사람에게 투자하는 이 적극적 복지라고 하는 것, 이것은 복지의 제도적인 확충임과 동시에 경제의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경제 성장의 중요한 기제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소득주도 성장의 세 번째 요소죠. 공정한 경제. 요걸 살펴볼 차례인데요. 요 내용도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경제 체제가 공정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려면 경제 민주화가 필요하고 또 노동 체제가 개편되어져야 됩니다. 경제 민주화, 노동 체제의 개편, 이 두 가지의 큰 개혁 조치가 필요한데요. 이게 이제 공정한 경제인 거죠.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잘 알다시피 경제의 불공정성을 개혁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거대한 불평등을 최소화하자라고 하는 게 경제민주화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재벌 대기업에 대한 투명성의 제고, 그리고 공공적 통제 강화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뭡니까? 재벌 대기업과 하층 기업 간에 바로 공정한 관계를 구축하는 것, 그리고 상생협력 모델을 실천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 노사관계가 민주화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노동 친화적인 경제 성장이 가능해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 노동체제의 개혁은 뭐냐? 노동체제의 개혁을 잠깐 살펴보자면 궁극적으로는 노동소득의 분배율이 정상화되는 겁니다. 지난 20년 동안 노동소득 분배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했거든요. 그리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고착화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노동권의 그 보호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이 노동권 보호의 사각지대가 너무 넓어요. 고용은 불안하죠. 취업 절벽은 해가 갈수록 심각해지지요. 그래서 이제 노동체제를 개혁하자라고 하는 건데요. 큰 방향을 잡아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이 모순구조,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모순구조, 이 구조를 해결해내는 것, 이중구조의 해결이죠.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런 노력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정규직을 확대하자. 그리고 최저임금을 획기적으로 인상하자. 그리고 또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늘리고 소득 격차를 줄이자. 이런 정책 방향을 지금 설정을 해서 가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소득주도 성장의 주요한 내용들입니다. 경제 민주화, 그리고 노동권 신장을 위한 조치,
이것이 이제 합쳐진 것이 바로 공정한 경제. 이 공정한 경제는 바로 소득주도 성장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집권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뜻대로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좀 안타깝죠. 그래서 보수 언론하고 정치적 반대자들이 아주 매섭게 소득주도 성장을 비판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애초에 말도 안 되는 정책으로 사회 실험을 했다면서 비난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들 반대자들의 비판이 정당한가?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제가 볼 때 거의 대부분의 이런 비판들은 잘못된 겁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주도 성장의 개념부터 잘못 설정해놓고 비판을 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오해에 기반을 둔 비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 복지, 적극적 복지, 그리고 공정한 경제를 확립하기 위한 이 복지국가의 정책 수단들을 총칭하는 일종의 패키지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소득주도 성장을 반대하는 보수 언론과 일부 반대파 보수 세력들은 사실은 소득주도 성장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최저임금의 인상 그리고 그거로 나타난 부작용을 반대하고 비판하고 있을 따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득 주도 성장은 논리적으로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에 확실히 기여하는 건데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충격적인 통계 조사가 발표됐습니다. 5월에 나온 통계청의 1분기 가계 동향 조사 실시 결과요. 가장 소득이 적은 1분위인 소득 하위 20% 가계의 명목소득이 지난해 1분기보다 8%나 줄었습니다. 이는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라고 하는데요. 이거 어떻게 봐야 하는 겁니까? 가장 먼저 충격을 받았던 사람은 다름 아닌 문재인 대통령이었죠. 네, 그랬을 것 같습니다. 네, 문 대통령께서 이 통계를 보고는 많이 아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집권 1년이 지난 시점에서 포용적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소득주도 성장 전략이 의도했던 결과와 많이 다른 성적표를 받았던 셈인데요. 마치 공부 못하던 학생이 공부 열심히 했는데 시험 성적 잘 안 나온 것 같은 느낌? 네, 그래서 충격과 아픔이 충분히 이제 이해가 되죠.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전략을 지지했던 그러면서 포용적 복지국가로 가는 길을 기대했던 많은 국민들도 사실 아마 당황을 많이 했을 겁니다. 반면에 보수 언론이라든지 정치적 반대자들은 뭐 월척을 낚은 것처럼 기뻐했겠죠. 꼬투리나 잡은 거죠. 아싸 요거 봐라. 이러면서. 그렇습니다. 네. 소득주도 성장을 근본 없는 엉터리 논리다. 기존의 신자유주의 성장 전략이 역시 옳다. 이런 주장을 펼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실제로 이분들은요. 그런 논조의 글들을 엄청나게 쏟아냈습니다. 보수 언론을 통해서 쏟아냈죠. 하지만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이죠. 지난 5월 통계에서 드러난 소득 격차의 확대가 소득 주도 성장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네, 지난 5월 통계에서 드러난 소득 격차의 확대가 소득 주도 성장 때문이 아니라면 그러면 도대체 진짜 이유 이건 뭔가요? 왜 최저임금이 크게 인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유시장 하에서 특히 고령자나 근로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기존의 일자리에서 해고되거나 신규 일자리를 얻을 가능성이 더 낮아지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이걸 가지고 사실은 그 최저임금 올릴 때 이걸 계속 공격을 했었죠. 이 문제를.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사실은 제도 시행 전에 이미 충분히 예견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부터도 알고 있었잖아요. 거의 뭐 대부분이 예측할 수 있지 않았던 걸까요? 그러니까요. 최저임금이 크게 인상되면 고령자나 근로능력이 낮은 사람들은 일자리에서 해고되거나 아니면 새로운 일자리를 얻을 가능성이 훨씬 더 낮다. 이런 사실은 저는 이걸 이렇게 비교하고 싶어요. 자연에서 태풍이 주는 긍정적 효과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바닷물을 확 뒤집어 놓습니다. 섞어 놓는. 그러면서 다시 자연계 생태계를 안전하게 유지시켜주는 뭐 그런 과정이 아닐까. 그러니까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좋은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일부 부작용은 나타나기 마련인데요. 그러면 이렇게 충분히 예견된 부작용을 최소화하거나 방지하는 게 바람직한 일이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충분히 예견된 부작용을 방지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정책적으로 오류 혹은 잘못을 범한 거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최저임금의 획기적인 인상이라고 하는 것 이게 사실은
가장 취약한 상황에 처해 있는 노동자들이라든지 영세 자영업자, 영세한 상공인들을 공경에 처하게 할 가능성은 이미 충분히 예견됐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이분들이 지게 될 이 경영 부담을 좀 덜어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정부가 했습니다. 그게 바로 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인데요. 그런데 아쉽게도 여기에만 머물고 말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소득주도 성장 전략을 구성하는 이 보편적 복지, 적극적 복지, 공정한 경제, 구체적인 정책들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너무 소극적이었던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제가 이제 하게 되는데요. 소득주도 성장 전략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최저임금 인상 시기 때 나타나는 문제점을 충분히 보완하기 위한 보편적 복지, 적극적 복지, 공정한 경제 이 전반적인 전방위적인 노력이 사실은 촘촘하게 엮여 있어야 했는데 거기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게 좀 안타까운 지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난 1년 동안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은 여러 정책들이 개별적 수준에서 제각각 따로따로 그나마 미약하게 추진됐다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의 획기적 인상에 충격이 초래한 부작용을 방지하는 데는 역시 좀 역부족이었다. 이런 설명으로 이해가 됐는데 맞습니까? 네, 그런 거죠. 지난 1년 동안에는 복지 확충과 함께 사회적 경제 이런 분야에서 적정한 일자리를 많이 좀 만들고 그리고 여러 분야들 간의 연계를 확보하는데 신경을 써서 했는데 이 부분은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바로 소득주도 성장 전략에 대한 이해 부족 때문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결과 문재인 정부 1년이 지나자마자 최저임금 인상 과정에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일부 부작용이 좀 생겼고 이 일부 부작용을 빌미로 해가지고 지금 우리 사회 일각에서 소득주도 성장을 폐기하자, 전략을 수정하자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은 지난 6월 26일 문재인 대통령께서 청와대 참모진 개편을 단행했는데요. 언론과 전문가들은 이것을 사실상의 문책 인사다 이렇게 평가했고요. 또 대다수는 이것이 소득주도 성장 전략이 공격받는 상황에서 나온 대통령의 특단의 조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기일전의 계기로 삼자 지금 이렇게 대통령께서 마음을 먹었다 이런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대체로 언론들도 동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대통령께서도 지난 6월 13일 지방선거 이후에 열렸던 그 18일 있죠. 네. 18일에 그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제 1년의 경험을 했다 이미. 그러니까 처음 해보는 일이라서 서툴다라고 하는 핑계는 이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자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다시 이제 소득주도 성장 전략을 전면에 내걸어야 되고 여러 부처의 정책들을 조율하면서 보통 이거 알아요? 영화 보면 로마 군단이 그 방패를 착 들면서 열을 맞춰가지고 일렬로 차닥차닥 이렇게 목표를 향해서 전진하는 거 봤죠? 많이 봤습니다. 영화 글래디에이터에서도 봤습니다. 그러니까요. 로마 군단이 체계적으로 목표를 향해서 전진하듯이 보편적 복지, 적극적 복지, 공정한 경제 이런 각 영역에 있는 정책들을 패키지로 딱 묶어가지고 차닥차닥 이렇게 유기적으로 엮어내면서 일을 추진해 나가야 된다. 이 로마 군단의 적극 체계적인 이 비유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바로 소득주도 성장 전략이에요. 로마군의 주력 부대가 그 중무장 보병이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제대로 딱 갖추고 한 발씩 앞으로 나가는. 그리고 네. 또 말을 탄 기병도 또 자기 역할을 하잖아요. 네. 기병과 보병이 정말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작전을 수행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지난 1년 동안에 최저임금 인상에 너무 많은 부담을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인상해놓고는 그 후속 대책들, 보완 대책들, 부작용을 줄일 만한 방책들이 제대로 준비가 안 되거나 덜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공격이 들어오니까 무방비로 우리가 공격을 당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득 하위 20% 1분위 계층의 실질 소득이 지금 상대적으로 줄어드니까 대통령께서 아프다, 많이 아프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단 말이죠. 네. 왜 이런 상황을 만들었냐라고 하는 게 지금 진보 진영의 지식인들의 비판 아니겠습니까? 마치 로마군이 나가는데 창만 들고 나간 거죠. 그러니까 방패도 어느 정도 준비를 하면서 그러니까 일부 전투 부대만 앞에 튀어나가 버린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방패도 없고 지금 기마병에 지금 선제 공격이라든지 지원도 못 받고 네, 이런 네. 거죠. 보편적 복지,
적극적 복지 그리고 공정한 경제를 유기적으로 엮어내면서 일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지금까지 쭉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게 하려면 정부의 역할이 그만큼 커져야 되고 정부의 재정 부담도 크게 늘려야 할 것 같다. 이런 좀 부담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부터 우리나라는 말이죠. 사회 서비스 일자리에서 고용 능력이 다른 어떤 분야보다 지금 큽니다. 그만큼 사회 서비스의 일자리를 너무 사람을 안 뽑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적게 쓰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의 질은 떨어지고 그리고 외주화하고 심지어는 그렇죠? 뭐 외주화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거 본질은. 그렇습니까? 뭐 본질 외주화 이전에 너무 작아요. 지금 고용의 규모가. 네네. 뭐 스웨덴이라든지 북유럽 선진국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사회 서비스 분야의 고용이요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인구 대비 3분의 1밖에 안 되고 OECD 평균의 절반 정도도 채 못 미쳐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분야의 지금 고용 능력이 최소한 지금 200만 명에서 400만 명 정도가 고용을 추가로 더 늘릴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잘만 하면 말이죠. 사회 서비스는 일자리에 엄청난 블루 오션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하려면 정부가 돈을 풀어야 돼요. 적극적 재정 정책을 펴겠다는 각오를 해야 됩니다. 한번 보세요. 지금 문재인 케어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재인 케어가요. 장차 제대로만 잘 되면요. 보건의료 분야에서 일자리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회 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의료 분야죠. 문재인 케어니까. 그중에 또 자세하게 얘기하면 의료 분야. 그리고 치매 국가 책임제,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의 보장성 확충. 이건 바로 노인 요양 분야에서 거대한 일자리의 블루오션이거든요. 이것도 사회 서비스 일자리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건강보험하고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재정이 획기적으로 늘어나야 이게 가능하단 말이죠. 그러려면 국민들은 사회보험료를 좀 더 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각오를 이제 할 수 있을 만큼 되려면 양질의 서비스를 전달하면 되거든요. 양질의 서비스를 전달하려면 양질의 인력을 많이 확보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런데 지금은 양질의 인력이 아니라 주로 고령 인력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그것도 지금 숫자도 모자라요. 그러니까 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라고 국민들은 불만이 많아요. 그러니까 보험료 더 내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악순환이죠. 저는 선순환의 고리를 밟자. 젊은 청년들이 이 분야로 많이 진출하고 그래서 청년들의 활기찬 에너지가 이 사회 서비스 분야를 더 좋은 일자리로 만들어내고 그럼 정부는 재정 지원을 통해 가지고 더 나은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정규직으로 그리고 더 나은 임금과 복지를 보장해주고 근로조건을 더 좋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 청년들이 더 열심히 일을 하게 되면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니까 국민들은 서비스에 만족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선순환 구조입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그 요양원 자원봉사를 가거든요. 네. 거기 지난주에 갔었는데 거기 일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연령들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대부분 다 뭐 50대, 60대예요. 네. 50대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대부분이라고 치면 60대가 더 많은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실제로 네. 그렇습니다. 60대가 지금 70%예요. 그러니까요. 정부 재정으로 지금 일자리를 늘릴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재정만 더 확장적으로 운영하면요. 간병 분야, 장애인 돌봄 분야 이런 복지 일자리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과 훈련을 적절하게 이수한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요. 영세 자영업에서 이렇게 밀려 나온 사람들 있죠. 지금 자영업이 지나치게 과단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네. 영세 자영업에서 지금 호구지책으로 하고 계시는 분 중에 호구지책이 안 되는 상황에 몰려있는 분들이 많아요. 갑자기 치킨집이 생각나고 그렇습니다. 피자집이 생각나고. 그렇습니다. 이분들 중에서 이제는 교육 훈련을 통해서 자격을 따고 네. 국가 자격을 따고 난 다음에 이렇게 사회 서비스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정부 재정을 통해서 이 분야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자라고 하는 겁니다. 제 이야기는. 네.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최저임금이 앞으로 이제 더 인상됩니다. 올해 또 인상되겠죠. 그렇게 되면요. 실업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시장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사회 서비스 분야의 다양한 일자리들이 이분들을 충분히 흡수하고도 바로 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제 판단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이런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저희 반성이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가 정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바로 이 분야에서 끌어들이는데, 그죠?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데 너무 소극적이었다라고 하는 반성을 저는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장애인 활동 보조인 같은 경우에는 꼭 필요한 일자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1급 장애인 부모들이 활동 보조인을 구하지 못해가지고 애를 태우는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그에 걸맞게 이 일자리들도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하는 게 옳은 일이죠. 네네. 그래야 저 젊은 분들, 청년들, 30대, 40대 많은 분들이 이 교육 훈련을 통해서 장애인 활동 보조인 자격을 취득하고 이 분야에서 일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다양한 종류의 사회 서비스 일자리가 적정 임금의 양질의 일자리로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요. 그럴 경우에 이 분야의 서비스의 질도 높아진다. 그래야 우리 국민들은 양질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대한 대가로서 더 인상된 사회보험료를 낼 용의도 갖게 되고 또 세금도 한 푼이라도 더 내고 싶어지지 않겠습니까, 버터? 그렇습니다. 자, 버터 결론 내려주세요. 이 소득주도 성장 전략을 구성할 때는 지금 3가지 말씀하셨어요. 보편적 복지, 적극적 복지, 공정한 경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세금을 더 내는 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생각을 많이 바꿔야 되지 않나. 세금 내는 거에 대해서 좀 아까워하지 않고요. 내가 돈을 낸 게 이제 나한테 다시 돌아올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서 좀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가졌으면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버터는 이제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을 우리 국민들이 지지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존경하는 이 칼럼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 방송 어떠셨습니까? 우리 사회는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한 오해와 편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소득 주도 성장은 최저임금의 단순한 인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소득 주도 성장 전략을 구성하는 수많은 정책 패키지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깨어있는 시민들과 함께 저 이 칼럼이 정부 여당에게 드리고 싶은 당부의 말씀도 하나 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은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 없이는 실현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문재인 정부 2년 차는 적극적 재정정책을 통해서 소득주도 성장이 큰 진전을 이루어내는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이것으로 오늘 방송 마칩니다. 지인들에게 청취 많이 권해주시고요. 저희는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이 행복한 나라, 역동적 복지국가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이상희의 칼럼 읽어주는 남자. 복지국가 실현의 그날까지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다운로드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